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IMF의 세계 경제 보고서와 한국 경제의 진단과 처방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제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중국 정부가 팬데믹 사태를 이유로 경제 수도 상하이를 봉쇄한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맞물려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로 더 악화된 글로벌 공급망 마비와 인플레이션을 두고 IMF는 세계 경제 침체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반영한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가 2022년과 23년도에 각각 3.6%의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될 경우에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선진국 소비자 물가가 2022년도에는 5.7%, 23년도에는 2.5%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흥국과 개도국의 물가 상승률은 올해는 8.7%, 내년에는 6.5%를 내다봤습니다. 특히 2022년 중반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및 대러시아 금융 무역 제재 조치가 강화될 경우에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및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물가 상승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보고서는 2022년과 23년 중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은 불가피하며 2023년 이후에는 공급 충격 완화 그리고 총 수요 감소 등으로 목표치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미 인플레이션이 높은 미국 및 일부 신흥국과 공급 충격이 큰 유럽 및 개도국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이 더욱 뚜렷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EU의 선진국과 그리고 러시아의 신흥국에서는 2023년까지 경제활동이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흥국 간에는 석유 순수출 여부에 따라서 상당한 편차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이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상승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향후 러시아의 전쟁 종식을 목표로 하는 주요국의 제재가 더 광범위해진다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더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IMF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40여 년 만에 물가가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선진국과 신흥시장 그리고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오랫동안 상승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가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급등한 것은 아니지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 인플레이션은 상품 가격의 상승과 팬데믹 사태로 인한 수급 불균형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IMF는 팬데믹 사태 기간 동안 세계 경제를 강타한 공급 충격에 더해 에너지 및 농업 부분을 필두로 다양한 분야의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전쟁과 관련된 공급 부족은 특히 에너지 그리고 금속, 식품 가격의 상승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크게 증폭시킬 것이라며 점차 병목 현상이 완화되겠지만 일부 부분의 공급 부족은 2023년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렇다면 2023년까지 물가는 계속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미국과 중남미 등 일부 국가의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에 대응해 긴축 통화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세계 은행들의 기준금리는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IMF는 중앙은행은 중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중앙은행 목표에서 벗어나거나 핵심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통화 기조를 더욱 공격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 중앙은행이 긴축 정책을 펼치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신흥국은 자본 유출과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IMF는 미국이 세계 통화 긴축 속도를 가속화하거나 금융시장이 더 공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하면 신흥시장 경제가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세계 경제 전망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팬데믹 사태도 변수입니다. IMF는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확산은 백신이나 과거 감염의 면역을 벗어나 더 치명적인 변이를 일으켜 새로운 폐쇄와 그리고 생산 차질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검사, 치료법, 백신 등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세계 1위 항만 도시인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하는 것도 세계 경제에 크나큰 부담입니다. 이는 안 그래도 공급난이 심화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급 악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IMF는 이처럼 어렵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효과적인 국가 차원의 정책과 다자간 노력은 경제적 성과를 형성하는 데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부채 관리를 위한 팬데믹, 전쟁 취약층 지원 축소는 신중해야 하며 가계소득과 기업 대출 선별 지원, 중기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IMF는 매년 회원국을 직접 방문해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의 가계 빚과 부동산 가격이 심각하게 주의할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 정책을 이어가고 부동산 세제 재검토 및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처방도 내렸습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수차례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속에서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기를 회복했다며 코로나 방역 조치, 신속한 백신 보급, 선제적 경제 정책 지원에 힘입어 경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험이 거친 건 아닙니다. IMF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불황 속에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빚 증가 위험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IMF는 금융 시스템은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가계빚의 급증과 주택가격 상승은 엄중하게 경계해야 할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금융당국이 실시한 차주 단위지역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강화 같은 거시 건전성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긴축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방향과는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21일 한국의 가계부채를 위험한 수준으로 지적했습니다. 무디스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GDP의 106.5%라며 최근 10년간 2배 이상 뛰어서 이제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부채가 많은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계부채와 빠르게 진행 중인 인구 고령화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사령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여 규제 완화 속도 조절을 원만하게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낮은 보유세 정책, 그리고 주택 공급 정책에 집중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전략을 수립해야만이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IMF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가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는데요. 다주택자, 단기 투자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강화한 것이 오히려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는 진단입니다. 그러면서 IMF는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릴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조언까지 했는데요. 여러분, 명쾌한 지적 아닙니까? 3주택자가 주택 양도시 최고 세율 75%에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무려 82.5%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니 누가 팔겠습니까? 그러니 특정 지역에서는 똘똘한 한 채 선호와 공급 부족으로 계속 신고가가 경신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 35.9%였던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1차 추가 경정 예산안 기준에도 이미 50%를 처음 넘어섰습니다. 재작년과 작년 국가부채 연평균 증가율은 11.3%로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7번째입니다. 그만큼 빠르게 나라 빚이 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를 돌파해 2,200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가부채가 국민 1인당 빚이 무려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재정수지는 60조 원이 넘는 초유의 초과 세수에도 불구하고 90조 원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역시 50조 원 추가 경정 예산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이 이루어지면 국가 채무 비율은 한 번 더 껑충 들 수밖에 없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 국가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재정 적자가 팬데믹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고요. 앞서 IMF도 2027년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6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작년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표류 중인 상태입니다. 잠자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편 IMF는 올해 한국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로 예상했는데요. 연초 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금리 인상, 공급망 회복 등 영향으로 안정을 찾겠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은 줄겠다고 관측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에 이어 이달 말까지 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에너지값 급등세까지 이어지면서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도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이어질 것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져도 고물가 현상이 기조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국도 외외는 아닙니다. 아마도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전쟁이 끝나도 바로
없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그리고 곡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 단기간에 인플레이션이 꺼지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로 해외 의존도가 높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 둔화 등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계 무역기구지요. WTO는 신종 바이러스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 세계 식량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TO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치솟는 물가가 식량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가난한 나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팬데믹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중고가 공급망을 혼란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시장에서 곡물과 비료의 주요 공급원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 중단이 식품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량 폭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가격을 낮추기 위해 비축 물자를 방출할 것을 각국에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각자 도생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